소액급전대출 받을 때 조건 중에 하나로 주변 지인들 정보 전화번호를 쫙 남겨봤거든요. 5,000개 받은 놈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갚아도 갚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듣는 이 시점부터는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자본론 전문 강의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수강생 중 하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친구 엄마가 고리사체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답을 했죠. 자본론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해법뿐이다. 어쨌든 내가 이 분야 일반 원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 친구 엄마를 내가 만나보면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도 있다.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민주공단 경제민주화운동부 시절에도 이영역은 늘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고 문제 해법을 찾아주는 일들을 했었죠. 어쨌든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삶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민 많이 했죠. 그래도 이제 사회적 양심상 외면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횟수로 따지면 뭐 31년이 돼버렸네요. 고집이 아니고요. 그건 처음부터 원칙이었고요. 수억 원을 돌려받게 해줘도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깡통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 삶을 다시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빠져나오면 주변 지인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황폐화시켰던 악순환 고리가 일단 정리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따뜻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죠. 한 2020년 사실은 민생연대 재정상 그때 해산을 했어야 합니다. 후원해줬던 분들도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때 해산을 했어야 되는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다 깔끔하게 해결해줬고 저 문 활짝 열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차장님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제 사채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요 앞에 앉았어요. 여기. 내가 그랬죠. 이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자기 개성의 빛깔 가지고 앞으로는 잘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살아야 어렵게 했던 이웃들한테 은혜 갚음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갈 때도 또 환하게 웃으면서 갔어요. 잘 살길 바랬죠. 얼마 후에 삶을 마감했던 소식 들었어요. 사채빚 돌려막기 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이웃들 돈 엄청나게 끌어다가 메꿔놨었거든요. 그 마음의 빚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젊은 청춘들 계속 죽어가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사실상 아주 복잡하게 엉킨 불법 사채는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 저 아니면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버텼던 거예요. 지난 3년 거의 뭐 극한이었죠. 마음고생도 무지 심했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다 이빨도 작살나버렸어요.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가 과로하고 있다는 것. 전문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전화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방문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저도 머리에 쥐나는 것들이 무지 많아요. 지난주 일요일까지 한 번도 쉬지 못했네요. 막차 타고 퇴근하고 하루도 못 쉬었어요. 이 소액급전대출 이게 이제 워낙 피해가 심하고 힘들어하니까 이영역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영역. 우선 첫 번째 이 소액급전 대출에 노출됐다면 제 얘기를 듣는 이 시점부터는 갚는 것을 멈춰야 돼요. 갚아도 정상적으로 갚아야죠. 사채업자들이 불법 부당한 요구대로 갚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두 번째로 소액 영역은 거의 열이면 열다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해요. 즉 실제 채권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계좌가 실제 채권자의 계좌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갚아도 갚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설령 실채권자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채업자의 불법 부당한 요구대로 갚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소득이 되는데 최대한 갚아주면 되는 거죠. 불법 부당한 거래를 채무자가 이어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두 번째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영구보관해요. 법은 우선 증거로 말하는 것이고 증거를 가지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을 보호해요. 채무자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주변 지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지만 그건 도의적 잘못이고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명백한 범죄자예요.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고 증거에 기초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공권력이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어요.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채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숨기고 감추고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증거를 스스로 없애버려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 방송을 봤다면 설령 알려지는 한이 있어도 그 증거들을 다 영구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반드시 은행 창구에 가셔서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뽑아내야 돼요. 인터넷 뱅킹을 하더라도. 상세 내역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사채업자하고 주고받은 내역,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필요하다면 메모까지 해서. 왜냐면 기억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채무자 본인도 정확히 메모를 잘 안 해두면 몇 년 후 다 잊어버려요.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하고 그 원본은 꼭 보관해야 돼요. 최소 10년간. 그리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이 사법 제출하고 본인 원본 한 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장거래내역에 기초해서 대출거래내역표를 정리를 해야 돼요. 민생현대 상담실 보면 공지로 사채피해자 엑셀 정리 방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 양식대로 정리를 해야 기간계산부터 시작해서 이자율 계산, 자녀채무 계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법적인 절차, 또 사채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가 국세청 신고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원이 들어가면 그 다음 절차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출 거래 내역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래야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고소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 번이라도 이자를 준 경우, 다른 한 경우는 이자도 못 갚고 아무것도 못 갚은 상황. 우선 이자를 한 번이라도 갚은 경우, 고소인은 본인이 되고요. 채무자 본인이 되고,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돼요. 이름, 연락처 기재하고 고소치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한 번이라도 이자를 준 경우는 100% 이자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라고 하면 되고, 불법 비톡증이 따라 붙다 보면 이자율 제한 혐의, 그 다음에 채권 추진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이제 대포 통장을 사용한 혐의 같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이렇게 고소 취지에 적으면 그렇게 해서 고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상대로 해서 약탈적 대출 행위를 한 자다, 간단하게 서술하고요. 그리고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 연 2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법률을 위반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경 30만 원만 지급한 후에 7일 원금과 이자로 50만 원을 상환받았는데, 이는 실질 대출금 30만 원, 7일 이자 20만 원 기준 연 몇 % 이자율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는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고소한 게 돼요. 이자율 계산식이 아주 간단해요. 예컨대 30만 원을 준 다음에 7일 후에 50만 원을 갖게 했다. 그럼 원금이 30만 원이고 7일 이자가 20만 원이 돼요. 7일 이자 20만 원 나누기 7 하면 하루 이자가 나와요. 하루 이자 곱하기 365를 하면 1년 이자가 나와요. 1년 이자 나누기 실제 받은 금액. 이자율은 100분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 이자율이 나와요. 아마 수천 % 나올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뭐 30에 50짜리 3,400% 이상 나와요. 불법 추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데, 법제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현행법령 검색에서 추심해서 검색해 보면 채권이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떠요. 각 호들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선별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돼요. 예컨대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대신 갚아라 라고 했다. 이건 법률상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비톡촉을 한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러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돼요. 피고소인은 자신이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산정한 원금과 이자를 고소인이 갚지 못하게 되자 2000몇 년 몇 월 며칠 고소인이 부모님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이와 같은 행위는 채권추진법 제9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증 방법으로 첨부해야 될 서류. 첫 번째가 통장거래 내역, 두 번째가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아까 표로 정리한다고 그랬죠. 필요하면 계산 내역.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으면서 나중에 제출해도 돼요. 어떤 자료냐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자라든가 요금 내역, 또는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타 자료로 해서 추후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한 번도 갚지 못한 이 경우는 진정을 넣으면 돼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죠. 이자를 줘야 따져보고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경우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죠. 돈만 빌려주고 불법적으로 이자를 요구만 한 상황.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진정을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진정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피진정인은 상대방이 되는 거고, 진정 취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 내역, 등록대부업자든 미등록대부업자든 개인이든 연 2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사를 하고 이제 웬만하면 다 잡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으려고 그러면 노력하면 아무리 대포통장에도 계좌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대포폰이어도 또 피해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많아요. 수사만 하면 다 잡혀요, 사실은. 그렇게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문자를 간단하게 하나 보내는데, 나는 이렇게 불법 부당한 거래할 수 없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깔끔히 매듭 짓겠다. 나는 어쨌든 오늘 경찰에 접수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갈 거다. 서로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러면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 선택지가 둘 중 하나예요. 잠수를 타거나 잡힐 때 잡히더라도 끝까지 괴롭히거나. 10중 7은 다 잠수 타버려요. 문자 하나 보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해 가면 돼요. 경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대부분 다 잡아요. 잡고 신원이 드러나요.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가 돼요. 관련 서류 다 떼고 부당입금 반환 청구 소송 도와달라고 그러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줘요. 근데 곤혹스러운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자율 제한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제도 한 푼도 안 갚은 경우. 이 경우 이제 법적으로 매듭 짓기가 좀 까다로워지죠. 민생연대 찾아오면 돼요. 나홀로 소송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 몇 푼 때문에 변호사 찾아갈 수 없잖아요. 뭐 일수 대출을 받았든 뭘 받았든 간에 불법 사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제가 무료로 도와줄 수 있어요. 불법 사채업자들은 인권유린도 일정 다반사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액급전대출 받을 때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개인정보, 주변 지인들 정보, 전화번호 쫙 남겨왔거든요. 5,000개 받은 놈도 있더라고. 동창회 관련된 일을 채무자가 했었는데 동창들 정보 쫙 사채 썼는데 네가 친구니까 대신 갚아줬다, 이런 문자가 날라가요. 이게 그냥 두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터져요.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대처를 하면 잠수 타버릴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으로까지 퍼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사채업자의 요구에 순응하면 순응할수록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운 반면에 그렇게 대응을 하면 한 30% 미만으로 줄어요.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아예 사라져버리는.